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PPT를 요 문제를 PPT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PPT 만드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 문제 푸는 것은 혹시라도 이 정도에 나온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까지 풀고 개론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좀 풀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 문제를 많이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계산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계산 문제를 가지고 하자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풀지 말고 이 정도도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원가법입니다. 올해는 여기 이제 원가법이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 거래사비고법,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작년에는 뭘 출제했냐면 작년에는 수익환원법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료 비교법하고 똑같다. 그럼 이제 수익환원법하고 거래사료 비교법을 출제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론 수익환원법 어렵게 내면 한정없이 어렵게 낼 수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평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건 낸다. 그런데 원가법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원가법. 그러면 지금 계산 문제를 푸는데 나는 전혀 계산 문제 하기 싫다. 그런 분도 원가법을 통해서 이 계산 문제 풀 통해서 이제 공식 같은 것은 좀 알아야 되죠. 원가법은 제조로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그래서 원가법을 공식이 제조로 원가에서 산정하고 여기서 감가액,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인데 요걸 이제 감가액 그러잖아요. 감가 수정이 빼면 적상가격이 된다. 적상가격이. 제조량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감가 수정. 요 감가 수정이 나오면 그러면 제조량가에서 감가액을 공제 빼는 것이다. 가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론이잖아요. 28회 때는 여기에 답이 됐어요. 감가 수정은 제조량가의 감가 누계액을 가산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냈거든. 그게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차감한 것이다. 이게 이론이고, 그럼 원가법을 적용하려면 제조량가를 구하고 그러면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가법 계산 문제는 두 가지를 알면 돼요. 제조량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감가 누계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량가 구하기는 약간 쉬워요. 이 감가 누계액 구하기가 좀 힘들지. 그럼 제조량가는 이론적으로 나오면 제조량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제조량가가 나오면 네 가지 정도가 기억나야 돼.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제조량가는 도급건설 기준,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들자 복제원가, 기능 효용을 똑같게 만들자 대치원가,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뭐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거 기억나야 되고, 그럼 이걸 이제 타임스케일로 그려놓으면 여기 신축 시점이요. 이 신축 시점이 신축 공사비 나왔잖아요. 신축 시점이 나오고 신축 시점에서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제조원가는 무슨 시점이 원가입니까? 기준 시점이 원가잖아. 기준 시점. 제조로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이 원가. 그럼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만약에 이 지역의 건축비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조로 원가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야. 근데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났어요. 사용 승인일이 요 신축 시점이고 기준 시점 주어졌잖아요. 기준 시점. 그럼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경과년수가 2년이야. 이렇게 경과년수. 경과년수 2년. 이 경과년수 2년이란 말은 어디다 써먹어요? 경과년수 2년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감가 누계. 감가 누계. 1년에 감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2천만 원이라는 소리죠. 누계액은 더한 거니까. 그때 써먹는 게 경과년수입니다. 그러면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을 구할 건데 요 신축 시점, 사용 승인일부터 기준 시점까지 건축비 지수가 10%가 변했어요. 신축 시점에서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에는 110이죠. 그러면 10%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제조원가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6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10.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1.1을 곱하니까 6,600이라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조원가는 6,600 구했습니다. 6,600만 원 하나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산정해야 돼. 감가 누계액. 그럼 제조원가를 산정했고, 그럼 감가 누계액을 산정할 건데, 이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돼.
경과년수. 그럼 매년의 감가액이 1,000만 원이다. 경과년수 2년. 그럼 감가 누계액은 2,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과년수 2년 나왔잖아요. 여기는 어디 막 그러고 계시네, 지금요. 자, 제2서 문제 힘드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자, 매년의 감가액 구하면 되죠. 이제 매년의 감가액. 요 매년의 감가액 구할 때, 원가법은 감가 누계액을 뺀다. 감가 수정한다. 감가 수정 방법이 나오는 거야.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런 걸 배웠다고. 근데 계산 문제는 대부분이 정액법이야. 정액법.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액법이야. 이 문제는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하라는 소리야.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매년의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이 건물 감가할 총액이 있는 거야. 감가할 총액. 감가할 총액이 제조원가야. 그럼 요 매년의 감가액은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이렇게 나고, 매년의 감가액은 감가할 총액. 그럼 감가할 총액이 제조원가라고. 이 감가할 총액이 제조원가인데 이제 문제를 어렵게 주려면 요거 준다고. 요거 장가율. 장가율은 내용요소 끝났을 때 가치가 남아있는 거. 그러면 장가율이 10%다. 잔존가치율이 10%다. 이걸 잔존 가치율, 남아있는 가치율을 잔가율이라고 한다고. 그럼 10%다. 그러면 요 6,600만 원, 제조원가 6,600만 원인데 내용요소가 끝났을 때 여기에 10%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요 10%는 감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그럼 감가할 총액은 제조원가인데 요 제조원가에서 잔존가치가 있으면 뺀다는 거야. 그러면 잔존가치를 빼야지. 잔존가치를 빼 이렇게. 그럼 이 금액, 제조원가 6,600에서 10% 뺀 금액, 그 금액을 감가하는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내용요소 동안. 그럼 내용요소 동안 감가하는데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이 약간 하나 정도 어렵게 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사실 어려워요. 요 잔가율이 없으면 편한데 잔가율 줬죠? 그럼 내용요소를 구해야 돼. 내용요소는 뭐라고 나냐면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수가 38년.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내용수가 38년이야. 그럼 이 건물의 전체 내용수는 몇 년입니까? 40년이란 소리야. 2년이 경과했죠? 잔존 내용수는 38년이죠? 그러면 전체 내용요수. 이걸 전 내용요수라고 하는데 전 내용요수는 40년이야. 2년이 경과했고 남아있는 건 38년이고. 그러면 40년 동안 감가하는 거야. 그럼 이걸 40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이제 내용연수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그러면 제조원가는 6,600이고 여기서 10% 660을 빼는 거지.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6,600 곱하기 0.9를 하면 돼. 10을 빼버리면 되니까. 이 금액 나누기 뭐가 돼요? 40년. 40년. 이게 내용연수니까 이렇게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148만 5천 원.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148만 5천 원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매년의 감가액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매년의 감가액이 아니라 감가 누계액이야. 그럼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148만 5천 원 곱하기 경과년수 2년. 그러면 이제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감가 누계액은 297만 원. 297만 원이 나온 거라고. 그럼 이제 297만 원 구했습니다. 그럼 다 끝났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적상가액은 제조원가 6,600만 원 마이너스 297만 원. 이거 이제 6,600만 원 있으면 이상해지니까 정확히 6,600만 원 마이너스 297만 원을 빼면 되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6,303만 원. 6,303만 원. 이렇게. 하실 분만 해보시라는 소리, 하실 분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분은 이 문제에서 쟁점이 두 가지라는 거. 잔존 가치가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답이 안 된다는 거. 잔존 가치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요수 구할 때 경과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잔존 내용수가 나오면 두 개 더 한다는 거. 이 문제를 여기다가 처음부터 요거 없고 내용요수 40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냥 40년 쓰면 된다고. 그 40년 쓰면 되는데 이 40년 안 주고 이미 2년이 경과했는데 근데
기준 시점에서 38년 남았다. 그럼 내용수는 40년이다. 요거 구하는 거 이렇게. 자, 거기는 끄떡끄떡 했는데 실제 풀지 의문입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자, 원가법 이제 두 번째. 원가법은 감가 수정하는데 정액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률법이 있다고. 정률법. 정액법이 대부분이 나오고 정률법은 여기 유일한 문제예요. 요 문제가. 이게 정률법이라고 봐요. 감가 수정하는데 정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정률법. 그럼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원가법은 제조원가를 구해서 여기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적산가액이야. 적산가액. 감가 수정 방법을 정액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원가법은 제조원가 구하고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면 된다고. 그런데 아까 정액법은 봤죠? 그 정액법 1번 문제에서 그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거야. 그 정도가. 근데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정률법이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쉬워요. 정률법은 공식을 외우면 돼. 공식을. 그러니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정률법은 이 공식을 약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한다. 그럼 정률법에 한 적산가액은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 밑에 풀이에 공식을 두 개 써놨어요. 제가. 제조원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장가율분의 경과연수 승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적산가액은 제조원가에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의 경과연수 승 이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게 그럼 이 문제 이 공식에다 대입해볼까요?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조원가를 안 줬어요. 제조원가를 안 주고 자 준공 시점 신축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8천만 원. 그러면 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준공 시점 신축 시점에서 신축 비용이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근데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 제조원가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럼 기준 시점하고 준공 시점이 지금 2년 차이가 났죠. 2년. 요 2년이 경과가 있잖아요. 2년. 경과연수 2년. 그 건축비 지수가 요 신축 시점에서는 100인데 기준 시점에서는 125죠. 그럼 2년 동안 건축비가 25%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조원가를 구하면 요 제조원가는 8천만 원. 8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5. 이렇게. 그러면 1억이라고. 1억. 그럼 여기다 이제 1억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장가율 여기 전에. 전년 대비 장가율 70%. 0.7. 경과연수 몇 년? 2년. 2승. 이렇게. 그러면 1억 곱하기 0.7의 2승은 0.7 곱하기 0.7은 0.49. 그러면 0.49. 그러면 4,900만 원. 여기 이제 28회 때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 이용하면 금방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식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잡아봐요. 이게 전년 대비 장가율이 70%다. 그럼 이런 소리야. 1억짜리인데 1차 년도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면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이 앞년도에 비해서 70% 남아있다는 소리야. 그럼 1년이 지나면 7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소리고. 그렇죠? 그럼 2차 년도가 지나가면 2년 차는 여기에 또 70% 남았다는 소리야. 여기에. 그러면 7천만 원에 70%가 0.7이 남으니까 4,900만 원. 이거잖아요. 이거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1년에 감가를 얼마씩 해요? 30%. 1년에 30% 감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전년 대비 장가율이 70%잖아요. 그럼 이 말을 안 주고 다른 말을 주면 매년 감가를 몇 퍼센트? 30% 산다는 소리야. 그럼 매년의 감가율 이렇게 준다고 여기다가. 이 말을 안 주면 매년의 감가율이 30%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두 가지 어떤 걸 줘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 70% 전년 대비 장가율 70%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년 대비 장가율 70%는 1 마이너스 감가율. 맞잖아요? 1 마이너스 감가율.
그러면 이 공식은 다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있고 이 공식하고 똑같은 게 제조론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거기 나오잖아요. 매년의 감가율 경과년수 이렇게 해도 똑같단 말이지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밑에 공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제조론가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매년의 감가율 30% 0.3 2승 똑같잖아요. 0.7의 2승이나 1 마이너스 0.3의 2승이나 똑같죠. 그러면 얼마? 4,900 이거 혹시라도 정율법이 나오면 보너스 문제야. 정율법이 나오면 이 공식 외우면 보너스 문제니까 요거 정율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요거 하나 알고 하자고. 자, 정율법이 나왔습니다. 정율법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조론가 곱하기 전년 대비 단가율 경과년수 승 됐죠. 만약에 감가율이 나오면 그러면 제조론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경과년수 승 됐습니까? 이렇게. 자, 거기 다 풀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제 두 문제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가법, 올해는 원가법 유력.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사시 지계면 하면 되죠. 사사시 지계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 갑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의 가격 곱하기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유인 비교, 개별유인 비교, 면적 비교. 그러면 비준 가액. 그럼 거래사례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3억이죠. 곱하기 요 사정보정은 이 거래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금매로 또는 어떤 사정상 20%, 10% 고가, 저가로 거래됐다. 그러면 사정보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사정보정 요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정보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곱하기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가져오는 거야. 거래 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근데 이 부동산이 지금 대상 토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겠는데요.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이고, 요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9월 1일이라고. 기준 시점은 9월 1일. 그럼 이 3개월 동안 A씨 주거지에 지가가 4% 올라갔다고. 그럼 시점 수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그치? 그럼 4% 올라갔으니까 1 플러스 0.04. 10% 올라갔다면 1 플러스 0.1. 10% 떨어졌다. 그럼 떨어졌다면 1 마이너스 0.1 떨어지면. 여기에 4% 떨어졌다. 그럼 1 마이너스 0.04.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는 거야. 요거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대부분이 지역요인 비교하라는 말은 안 줘.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말아 간다고. 근데 여기다 시험에다가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선택했다. 대상 토지와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다. 그러면 지역요인이 똑같다.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봐요.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 위치함. 여기에 지역요인 비교 하지 마세요 그 말이야.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 1. 자, 이제 개별요인 비교.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게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는 절대 생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별요인 비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개별요인 비교 합시다. 그럼 개별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이 개별요인 비교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는 건데 이 분수식으로 나와. 밑에가 무조건 사례고 위에가 이렇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례도 100, 대상도 100, 둘 다 100을 주는 거야 이렇게. 둘 다 100을 주고 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 둘 다 100인데 이거 봐봐요. 개별요인 비교는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에서 5% 열세야 돼. 그러면 사례가 100이면 대상은 100이라는 소리입니까? 105라는 소리입니까? 95라는 소리입니까? 95라는 소리라고. 그럼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 우세하다고 나오면 더해주는 거고 열세하다고 나오면 빼주는 거라고. 이렇게. 열세하다 나왔잖아? 빼야지. 그럼 만약에 이게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세하다. 그럼 여기다가 5를 더하는 거라고. 열세하다가 나왔으니까 빼는 거라고. 마이너스 5. 열세하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별요인 비교치는 몇입니까? 100분의 95. 여기는 100분의 95다 이렇게. 면적은 주어지잖아요. 면적은 사례 토지는 얼마고? 100이고 대상 토지는 120.
그럼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봤더니 거기 답이 나왔으니까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3억 5,568만 원. 자, 수익환원법. 4번 문제가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적정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못 푸는 거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 그럼 저하고 수익환원법 공식 엄청나게 많이 써봤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겁니까? 환원율로 나눈다. 그럼 수익환원법에서는 두 가지 알면 돼. 순수익하고 환원율하고. 그럼 순수익 한번 구해봅시다. 순수익. 순수익은 가능 총수득이 나왔네요. 5천만 원이라고.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야 되겠네.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뺍니다.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가 5%. 5천만 원 5%죠. 그러면 250만 원을 빼야지.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이 없잖아요. 기타 수입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유효 총수득이 나오대. 4,75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영업 소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봐봐요. 가능 총수득이 5천인데 공시비 불량부채가 250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유효 총수득이 4,750이라는 거 다 안다고. 그럼 결국은 여기다 영업 경비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주면 너무나 좋을 건데 안 줬다고. 그럼 여기 중에서 영업 경비를 골라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영업 경비를 아는 거예요. 유지 관리비 영업 경비, 화재 보험료 영업 경비 두 개 다 영업 경비고 부채 서비스 영업 경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 영업 경비 아니고 공부소감 소개자 영업 경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실비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 소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영업 경비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 경비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두 개. 그럼 영업 경비가 화재 보험료 100만 원하고 유지 관리비 가능 총수득의 3%, 5천만 원에 30%, 150만 원. 그럼 영업 경비는 250만 원. 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유효 총수득은 4,500. 요거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원율. 환원율 구하는데 토지가 40%고 건물이 60%고 토지 환원율이 5%고 건물 환원율이 10%다. 요걸 가지고 환원율 구하는데 요건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래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토지 40%에다가 0.4에다가 토지 환원율 5%, 0.05 여기에 토지. 자, 건물 나와야죠. 건물은 60%, 0.6에다가 0.1, 10%, 2%, 6%, 8%. 그러면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4,500을 매수로 0.08로 나누어라. 끝났잖아요. 그래서 5억 6,250만 원. 이 정도의 문제만, 이 문제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우리 힘드니까 이 정도는 우리 맞춰야 된다. 자, 됐고. 여기 풀어진 거 다 똑같으니까 화면에 있는 거라고.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론 마무리하고 총론으로 갑니다. 총론. 자, 그러면 금융론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볼까요? 자, 금융론에서 첫 번째 지난주에 금융의 분류를 했어요. 금융의 분류에서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 금융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수적으로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 이런 거 했고 주택개발금융, 주택소비금융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첫 번째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했다고. 대출 이자율 이야기. 여기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대출 받으러 가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요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돈 빌렸으니까 뭐 했어요? 화폐화치. 이게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금융론 전반부. 자, 금융론 후반부는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후반부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MBS, 주택저당 증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로 뭘 냅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 그 다음에는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주택연금. 뭐, 이 정도. 이제 그러면 금융론이 마무리되죠. 이 세 개의 꼭지 중에서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반드시 두 문제는 출제한다. 세 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공부 분량이 가장 정확한 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지막에 있는 거. 자, 그러면 MBS. MBS를 전부 다 공부할 건데, 이 MBS는 세 가지 사항을 공부한다. MBS는 영어 약자고, 이제 풀었으면 주택, 저당, 채권. 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저당 시장의 구조. 저당 시장의 구조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가끔씩 시험에 등장한다. 두 번째가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나타나는 효과. 이 효과가 가장 안 나와. 효과가. 그러니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공부하는데 저당 시장 구조하고 효과하고 세 번째가 MBS의 유형. 여기에 MPTS, MBB, MPTB 이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잘 나오는 게 MBS 유형이고 가장 안 나오는 게 효과. 이 효과가 가장 안 나온다. 그러면 저당 시장의 구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될 건데요. 저당 시장의 구조는 여기 제가 칠판에 이렇게 약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주택 저당 시장의 구조는 차입자, 주택을 사는 사람이 돈 빌린다. 그 차입자. 요거 이제 자금의 수요자 그래요. 제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린다. 저를 차입자라고 하죠. 차입자, 차주. 금융기관의 대출차, 대주. 그러면 제가 대출 받습니다. 대출을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주택을 사기 위해서. 저는 10억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주택시장 가서 주택 사는 거지. 그럼 은행은 공짜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그래서 은행이 저에게 10억 빌려주고 은행이 가져가는 게 주택, 저당, 채권. 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겠다. 그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그 팔아서 뭐 확보합니까? 현금. 그럼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에 1,00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이 1,000억을 저 같은 사람에게 다 대출해 줬어요. 그럼 몇 명? 100명. 10억씩 100명에게 대출하면 1,000억이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10억을 대출받는데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저만 본다면 목돈 10억이 나가고 푼돈으로 20년 동안 10억을 받아내야 돼. 그리고 은행이 1,000억을 다 대출해버리면 이 대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진다고. 그럼 1년 동안 원금 일부를 받아봐야 목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000억을 대출해주면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요. 대출 여력이 부족한다고.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한다고. 유동성이 빠졌다. 현금이 부족해진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000억이 나가고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주택시장 채권. 그러니까 이 은행의 표를 대차대조표,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이 나가. 대신에 채권이 들어온다고. 그럼 현금하고 채권 중에서 어디가 더 완전한 재산이냐면 현금이 완전한 재산이야. 이 채권을 신한은행이 이제 1,000억을 채권을 확보했는데 차입자들이 안 갚으면 그 채권 일부를 해소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은 1,000억이 나가고 채권이 들어왔어요. 이 채권을 팔겠다는 소리야. 팔겠다. 그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요거 받으면 요걸 설정하면 여기에 최소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돈 안 갚으면 원리금 갚으세요. 이렇게 이 문자 오세요. 문자. 신한은행은 저에게 원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을 신한은행이 가져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이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대출할 수 없으니까 이걸 팔겠다는 소리. 팔겠다. 그래서 팔아서 사는 사람을 투자자. 그죠? 요 매각한다. 매각. 여기서 직접 매각한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한다고.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OX? 그럼 매각하면 투자자 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지, 현금이. 그럼 결국은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럼 현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 현금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그래. 유동성이 높아졌다. 현금이 확보했다. 이걸 다른 말로 대출 여력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대출 여력이 확대, 유동성이 높아진 대신에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고. 이거 예전에 잘 냈다고.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 요즘은 이거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동성이 높아졌다는 요즘은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내고 있어. 이렇게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금융기관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효과. 아까 효과가 가장 안 나온다고 그랬죠? 효과.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못 판다면, 그럼 신한은행은 1,000억을 다 대출해줘버리면 대출해줄 돈이 없죠. 그럼 1년 동안 원금을 받아봐야 몇 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원금을 만약에 1억씩 받는다. 1억씩. 원금 1억씩. 그럼 1년이 지나고 야 100억 받는 거예요. 100억. 한 사람 앞에 1억씩 받는다면 그럼 100억 가지고 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1,000억 대출한 것보다 100억 대출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을 건데 채권 팔아서 1,000억이 생기면 그 1,000억에 대해서 또 신한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가 확대된다.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면 낮은 금리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도 단기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많이 생기면. 그럼 차입자는 대출 여력이 확대. 그럼 차입자는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사겠죠. 그럼 주거 안정,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 감소? 증가. 31회 때 요걸 내는데 지금 요거 빨갛게 쓴 게 효과예요. 효과. 주택채권 유동화 됐습니다. 효과. 31회 때 답이 이거였습니다. 주택채권 유동화 되면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OX, X, 거기에 답이었습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OX, O. 주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거니까 주택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게 효과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직접 할 수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기서 개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등장해서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주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 OX,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현금이 신한은행에 오는 거지. 그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주택시장 채권을 살 수 있죠. 구입할 수 있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상을 받고 이걸 두 개로 나눠 학문적으로.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인데 두 개로 나눈다고. 차입자와 은행 사이의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 은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투자자니까 은행하고 투자자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제2차 저당시장 그래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저당시장은 은행들이 자신들이 만든 돈을, 자신들이 어디선가 받아들인 돈을 예금을 받았다든지 그 돈을 차입자에게 대출해 준다. 뭐하라고? 주택 사라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험은 이렇게 하죠. 주택자금 대출 시장은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다. OX, X. 금융기관과 차입자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 다음에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저당권 설정.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저당권 유동화예요. 유동화. 그래서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 1차냐 2차냐고 물어봐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그럼 2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하는 일은 투자자들이 은행에게 돈을 공급해 주는 거야. 공급. 이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대출해 주라 이렇게.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 시장이다.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2차 저당시장은 저당권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팔리는 시장,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네?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나눠야 되고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2차 저당시장은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으로 뭡니까? X입니까? X잖아요. 자, 이게 저당시장의 기본적인 구조. 그러면 첫 번째 저당시장의 구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저당시장의 구조는 이제 얼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당시장의 구조를 하면서 제가 주택시장 채권 유도가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이 효과까지도 다 설명을 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요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 그래.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 그러면 신한은행이 대출해주고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을 설정했죠. 그럼 요거를 반드시 팔아야 되는가? 팔지 않아도 되는가?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신한은행의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 중에서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걸 낸단 말이에요.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매각해야 된다. OX? X. 그러면 제1차 대출기관은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낸다고. 자, 이제 한국주택금융사에서 팔았어요. 이 한국주택금융사를 제2차 대출기관이라고 해요. 얘를 제1차, 제2차 대출기관 이렇게 부르고 신한은행을 제1차 대출기관 그래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한국주택금융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은행, 또 증권사, 보험회사, 뭐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데서 금융기관에서 주택시장 채권을 엄청나게 샀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국주택금융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사가 그걸 팔 수도 있고. 그럼 제2차 대출기관은 자신들이 사들인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했다고.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한국주택금융사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주택시장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여기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매각하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든다. 그 새로운 금융상품을 MBS라고 한다. 이 MBS를 발행한다. 발행한다.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MBS를 발행하니까 한국주택금융사를 발행기관, 투자자, 투자사, 발행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사를 발행자라고 해요. 발행자. 자, 그럼 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한다. OX?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시험 문제. 더 정확하게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를 주택, 저당증권 또는 뭐 담보증권 그래요. 저당증권, 담보증권 이걸 주택, 저당증권, 담보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한다 그랬죠? 시험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담보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렇게 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 근데 뭘 가지고?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한은행에서 주택시장 채권을 사왔겠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걸 바탕으로 주택시장 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럼 시험 질문은 이렇게 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매입한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 OX? 그렇게. 자, 또 이렇게 냈습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문적으로 보면 1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2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2차.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저당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효과, 다 마무리됐죠. 이제 요거.
시험은 여기가 가장 잘 나오니까. 그럼 MBS를 발행하는데 요 MBS가 발행되는데 얘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는 게 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역시 시험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분형 MBS와 채권형 MBS의 혼합형 MBS도 발행하고 있다. OX? 지분형 MBS, MPTS, 채권형 MBB, 그 다음에 혼합형 MPTB하고 CMO. 이렇게. 그럼 이 네 가지 상품 비교하는 거. 그게 가장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 네 가지 상품 비교하는 게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주택상 채권 유동화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요거 이제 하나씩 이제 갈 건데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제 이거 봐봐요. 그럼 이런 구조인데, 요걸 제가 지우고, 여기다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현금 흐름. 돈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자는 소리예요. 제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이제 대출해 줬어요. 자, 1번 대출. 제가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저당 채권을 설정했겠죠? 그럼 제가 신한은행에 돈을 갚아야 돼, 이제.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신한은행에 제가 올리금을 갚아 나갑니다. 2번 올리금을 갚아 나가죠. 이렇게 올리금. 올리금을 상환해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에게 대출해주고 신한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설정하죠. 주택 저당 채권. 채권을 설정해서 올리금 수취권이 있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이 올리금 상환액을 받으면 이제 신한은행에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국주택금융사 팔 수 있으면 요걸 팔아, 이렇게. 요거 3번이라고 해봐. 3번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는 이 올리금은, 제가 또 두 번째 달에 이제 올리금을 내겠죠? 그럼 이 올리금을 상환액은 신한은행에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주택금융사로 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주택저당 채권을 팔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올리금은 전부 다 신한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신한은행이 첫 번째 달에 올리금을 받고 이제 주택저당 채권을 그 다음 달에 팔아버리면 제가 두 번째 달에 내는 이 올리금은 한국주택금융사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 현금 흐름. 근데 한국주택금융사가 신한은행에서 사들인 주택저당 채권,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샀어요. 그러다가 한국주택금융사가 그걸 바탕으로 M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MBS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럼 이 MBS를 발행해서 팔면 제가 내는 이제 이자가 신한은행 갔다가 한국주택금융사 샀다가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이걸 현금 흐름이다 그래요. 현금 흐름이다. 좀 있으면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걸 현금 흐름이다. 의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현금 흐름까지 받고 이제 남아있는 게 네 가지 상품. 네 가지 상품은 하나씩 비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상품 비교하는 여기에 한국주택금융사가 MPTS를 발행할 수 있고, MBB를 발행할 수 있고, MPTB를 발행할 수 있고, CMO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저당 채권을 설정하면서 신한은행은 저에게 저당권을 가져가고 올리금 수취권을 가져갔다. 올리금 수취권. 그러면 신한은행이 계속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신한은행 거라고. 근데 신한은행이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에 팔면 이 두 가지가 한국주택금융사를 가는 거라고.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저에게 설정했던, 신한은행이 설정했던 주택저당 채권이 한국주택금융사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과 올리금 수취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한국주택금융사가 MPTS, MBB, MPTB, CMO를 발행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투자자에게 전부 넘어가는 게 있고
넘어가지 않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는 게 있고, 그럼 MPTS는 두 가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떠넘긴다는 거야. 떠넘긴다. 여기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근데 MBB는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 그러면 MBB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를 투자자에게 담보 제공하고. 근데 MPTB하고 CMO는 혼합행위니까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나눠 갖는 거라고.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나눠 갖는데, 이 저당권은 누가?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떠넘긴다. 자, 이게 시험이 가장 잘 나와.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제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출 받았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야, 10년. 근데 10년인데 3년 만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조기상환이야. 조기상환.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샀다기 말고 이런 거 샀으면 되는 거. 요거 산 거, 여러분이 MPTS, MBB, MPTB, CMO 샀습니다. 그럼 요거 사면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입을 먹는 겁니까? 배당 수입을 먹는 거야?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아니야. 배당 수입은 주식이 배당 수입 하는 거지. 요거 주식 아니라고. 요건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야, 이자 수입. 지금 이해됩니까? 이자 수입.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샀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MPTS가 만기가 만약에 20년짜리다 이렇게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20년 동안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20년 동안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라고. 이자 수입을. 의미하셨죠? 근데 만약에 20년 동안 이자 수입을 확보해서 샀는데, 이제 저기상환이 들어와, 저기상환이. 그럼 저기상환이 들어온다? 10년 만에 저기상환 들어온다? 그럼 원금 다 받고, 그뒤로부터는 이제 이 상품이 죽으니까 이자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를 못 받는.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네 가지 상품이 있는데, 저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가? 이것도 물어본다고. 저기상환 위험. 저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저기상환 위험 부담한다고. 그러면 MPTS는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같죠? 저기상환 위험도 투자자. 그다음에 MBB는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 같죠? 저기상환 위험도 발행자. 그러니까 저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갖는다.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만 알면 저기상환 위험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자,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거기 봐봐요. 책 123쪽 가봐요. 123쪽. 123쪽 봅시다. 그 123쪽을 보면 표가 나오죠? 그 표를 한번 봐봐요. 표를 보면 MPTS 원리금 수취권 바로 밑에가 저기상환 위험 나오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투자자, 저기상환 위험도 누굽니까? 투자자. MBB 볼래요? MBB는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 저기상환 위험도 발행자. MBB는 투자자, CM도 투자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주택상 채권을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해서 파는데, 그 MBS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고, 지분형 MBS가 MPTS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형이 MBB가 되고, 두 개를 결합한 혼합형이 MPTB하고 CMO가 되는데, 근데 시험에 가장 잘 내는 것은 지금 하는 게 가장 잘 내.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이 MPTS에서는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저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MPTS는 전부 다 투자자 그랬어요. 투자자. MBB는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기상환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가 저기상환 위험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행자. 그러면 MPTS와 MBB는 매우 쉬워졌어요. 왜? MPTS는 전부 다 투자자고 MBB는 전부 다 발행자니까. 그런데 MPTB는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고, 그러면 저기상한 요금도 누가 부담하고? 투자자가 부담하고. 됐습니까? 요걸 시험에서 가장 잘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투자자냐 발행자냐, 요걸 가장 시험에 잘 낸다. 그래서 MPTS가 나오면 전부 다 투자자라고 하면 되고, MB가 나오면 전부 다 발행자라고 하면 되고, MPTB하고 CMO가 나오면 그러면 저당권만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저기상은 투자자. 자, 그럼 이제 책 내용하고 이 표판 보면 이건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고, 여기에 저당시장의 구조잖아요. 1차, 2차, 요거 제가 다 설명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이거는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근데 얘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기관이 저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채권을 설정하면 대출이자율, 여기에 대출이자율이 있다고. 대출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봐요. 10%. 그럼 대출이자율 10%가 1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이야. 그러면 은행이 저에게 10% 대출해줬다. 그럼 은행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럼 요 대출이자율이 1차 시장, 1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이라고.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저에게 이제 10% 대출해주는데,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사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주택시장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해요. MBS. 그 MBS를 발행을 하는데, 이 MBS가 채권이니까 여러분이 이 MBS를 사는데 그냥 공짜로 사면 안 되겠잖아요. 이자를 받아야 돼, 이자. 그래서 MBS 발행할 때 수익률이 있다고, 수익률. 그럼 이 수익률이 만약에 8%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다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해봐요. 그럼 나는 MBS를 사고 싶은데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MBS 수익률은 8%밖에 안 된다. 그럼 투자자가 MBS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야. 그럼 MBS를 안 사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되려면 최소한 MBS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 이해됩니까? 거기에. 그게 이거라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즉 MBS 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MBS 수익률이, MBS 저당담보증권의 금리 수익률이, MBS는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하죠. 그러면 2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이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수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만이 MBS가 발행된다는 소리야. 그럼 투자자 요구수익이 10%인데 MBS 수익률을 8%로 해서 투자자에게 사세요 그러면 투자자가 안 사 그런다고. 그럼 MB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2차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주택시장에서 주택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10%고, 그 다음에 저당 담보증권의 수익률, MBS 수익률이 8%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 6%. 이렇게 됐을 때 MBS 발행이 활성화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MBS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더 높아야 한다. 됐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해버리면 안 된다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투자자인데 여러분의 요구 수익률보다 MBS 수익률이 낮으면 여러분 살까 안 살까? 안 사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끝나고 이제 정확히 이제 10분 쉬었다가 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